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1살 여자입니다. 지금 학교는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모부가 저의 집을 무시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아빠 직업 무시. 저희 아빠는 군무원이시고 이모부는 택배 일을 하세요. 저희 아빠가 전기 직렬이고 공대를 나와서 무언가를 고치는 것을 진짜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웬만한 가전제품은 아빠가 고치세요. 손재주도 좋고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뭐가 고장나면 외할머니께서 항상 저희 아빠를 먼저 부르세요. 아빠가 영 못 고친다고 하면 기사분을 부르시고요. 엄마 형제들은 전부 할머니 댁이랑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께서 고맙기도 하고 자주 불러서 미안하기도 하셔서 아빠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싸주시고 명절에 가면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실 때가 많아요. 또 할머니께서는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아빠한테 고쳐줘서 고맙다고 한 번 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래서인지 막내 이모부가 할머니께서 아빠만 챙겨준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번에 술 드시고 저희 아빠만 너무 챙겨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막내 이모부는 섭섭하시고 서운하셔서 그러는 건지 항상 저희 아빠를 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명절에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군무원은 너무 쉬운 일을 한다. 그렇게 편한 일이 어디 있냐. 너무 부럽다. 나도 군무원이나 할걸. 이런 말을 꼭 해요.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넘기는데 자기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너무 편하게 일하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이 보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만의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꼭 저희 아빠한테만 그래요. 큰 이모부는 사업을 하시고 작은 이모부는 대기업 현장직에 다녀요. 저희 아빠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고 엄마 가족이니까 괜히 한마디 하면 싸움 날까봐 웃으면서 그냥 넘겨요. 또 택배 일이 힘드니까 아빠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형님은 편하게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밖에서 일하는 자기를 놀리냐고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당황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거다. 절대 놀린 게 아니다 하시고 주위에서도 왜 이렇게 꼬아서 듣냐.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정시켰어요. 그 뒤로 아빠는 택배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빠는 공대를 나오셨고 이모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댁 가서 법에 관련된 다큐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어려운 법 관련 용어가 나와서 아빠한테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는데 아빠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같이 인터넷에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모부가 형님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는 아세요? 라고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나는 대학을 안 나와서 모르는 거다. 대학 나왔으면 알았을 거다. 형님은 대학 나오셨는데 왜 모르냐? 라며 계속 놀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내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넘기셨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크니까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요. 두 번째, 저에 대한 무시. 저는 초등학교 때 키가 안 크고 중학생 때 갑자기 많이 컸어요. 이모부 딸이 저랑 동갑인데 초등학교 때 다 크고 중학생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초등학생 때 키가 작은 게 엄청 콤플렉스였어요.
항상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 저랑 이모부 딸이랑 이모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 딸이 가장 크다고 자랑하셨어요. 엄마 쪽은 다 작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울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생이 되고 만났을 때 걔랑 키가 비슷해져 있었어요. 그 뒤로는 키가 지고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또 고등학생 때는 내신이 몇 등급이 나왔다 이러다가 인서울 하겠다. 너는 인서울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게 국립대나 가라 등등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러셨어요. 엄마가 조금 발끈하셔서 우리 딸도 공부 못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고 내가 꼭 더 좋은 대학교 갈 거라고 이를 갈았었어요. 결국 제가 직어국에 갔고 걔는 전문대에 갔어요. 저보고 어디 붙었냐고 해서 땡땡대에 합격했다고 말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는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문대 다닌다는 건 나중에 할머니랑 대화하다가 알았어요.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쌤통이다 싶었어요. 엄마도 은근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났었는데 쌤통이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자기가 이상한가 싶어서 말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연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차 밀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봐 저번 주 주말에 다녀왔어요.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셔서 저랑 엄마만 다녀왔어요. 가니까 막내 이모부랑 막내 이모가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께서 저한테 공부는 잘하고 있냐?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지? 우리 쓴이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응원해 주시고 방으로 몰래 부르시더니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떨어지고 나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응원해 주시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과일 먹는데 막내 이모부께서 무슨 공부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거 저희 가족이랑 할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 중이다 라고 말하니까 대학은 이러셔서 휴학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합격하게 되면 대학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도 대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쓴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네 삶을 사는 거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께서 저한테 생각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졸업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냐. 대학 졸업 안 하는 건 너무 무식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 무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하고 화나면 말이 안 나오고 눈물부터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대학 안 나오는 것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모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화가 나셔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대학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지. 대학 안 다니는 거랑 무식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면 제부도 할 말 없지 않냐. 여기서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엄마네 형제 중에서 저희 엄마만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여자라고 학비 안 주니까 엄마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서 야간 대학 나오셨어요. 왜 우리 딸 무시하냐? 옛날부터 우리 딸 은근히 무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안 멈추고 자기 딸은 대학 잘 다니고 있다. 자기 딸은 효녀고 저는 불효녀 아니냐고 막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효녀로 따지면 우리 딸이 더 효녀다. 우리 딸은 국립대 다녀서 학비도 적은데 1학년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녔다. 땡땡이는 전문대 다니지 않냐.
라고 하셨어요. 전문대 비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막 이렇게 싸우니까 할머니가 둘 다 그만하라고, 쓰니는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다시는 우리 딸 무시하지 마라. 어디 가서 무시받고 다니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할머니 댁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엄마도 큰 소리 내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엄마랑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왜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꼭 말해야지. 이러셔서 저는 나보다 어른이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앞으로 아니다 싶은 건 꼭 아니라고 말해라. 엄마가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우리 딸 속상해한 거 다 안다. 옛날부터 은근슬쩍 무시해왔었는데 이게 무시라는 건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엄마도 헷갈려서 막 화내지 못했다. 또 가족이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마한테 고맙고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나중에 밤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우리 쓰니 열심히 하는 거 할머니가 다 아니까 힘들면 잠깐 쉬어가도 된다. 너무 힘들면 할머니 집으로 와라.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러셨어요. 그리고 막내 이모도 저희 엄마한테 자기 남편이 너무 무례했다. 미안하다. 쓰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면서 기프티콘을 줬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아빠나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할머니나 이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모부가 저런 말을 계속 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저런 말 신경 안 쓰려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으면 오래 담아두는 스타일인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적어봤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 조언을 구합니다. 글을 못 써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고모와 바로 옆 동네에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사는 할머니를 늘 저희 집으로 모셔서 지내왔으며 그 제반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품성 좋은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고모가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라고 사과를 보내주시면 항상 벌레 먹은 것들만 보내주셨으며 그마저도 거부하면 성의를 무시하냐며 온갖 생색을 다 냈었습니다. 벌레 먹은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파내다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갈 정도고 결국 제사에 쓸 사과는 저희가 늘 사서 지냅니다. 왜 저희가 값비싼 택배 비용까지 내가면서 먹지도 못할 사과들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쓰레기 처리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해주겠다고 명절에 선물이랍치고 한우나 이런 걸 보내드리면 그지 새끼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선물을 보내 라며 타박과 온갖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살림살이며 가구며 먹거리며 수술비며 저희 쪽에서 다 챙겨드리다 보니 1년에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 고모라는 사람은 일체 관여도 하지 않고 생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할머니께서 2번의 큰 대수술을 마치고도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셔도 집에 한번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농사를 접고 밭을 팔아 저희에게 집을 하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전 학생이었고 아버지도 다니던 직장이 망해서 거의 놀다시피 하셨기에 생활이 너무나 어려울 때였습니다. 조금만 온도 변화가 생기면 곰팡이가 져 냄새가 풀풀 나는 집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밭은 이미 아버지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고모와 할머니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연락 한 통 없던 고모가 돈 냄새를 맡고 왜 나도 가족이고 식구인데 조금도 떼주지 않냐며 새벽마다 전화를 하고 진상을 부렸습니다. 결국 재산의 일부를 떼주고 나서야 잠잠해졌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또 다른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할머니의 살림살이, 후라이팬 조리도구 등등과 먹거리들을 고모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일부를 가져갔으며 한 달에 몇 푼 나오는 돈도 생활비가 없다며 뜯어가셨다고 합니다. 고모에게 으름장을 놓고 할머니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지만 나아지진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할머니만을 바라보며 필요한 살림살이를 해드리곤 합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현재 성인이 된 지금 그 사실을 알곤 고모라는 존재가 싫고 화가 나 저는 연락 한 통 없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은근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지만 늘 여전히 호구 취급을 하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갈 쯤 2014년 기준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었습니다. 그 당시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을 때였죠. 위에 말씀드렸듯 저희는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벌려놓은 빚 때문이었죠. 10년 전부터 쌓아온 빚이 불고 불어 살고 있던 집을 팔아 빚을 갚았고 남은 빚을 숨기고 숨기다 독촉장이 날아와 제가 모은 3천만 원으로 겨우 빚을 막았습니다. 그 후 이사 온 집이 곰팡이 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던 회사가 망해 몇 년 공백기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으로 쇼핑몰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100만 원씩 가져가 저축을 해왔지만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로 모두 날아갔고 현재는 생활비의 개념으로 바뀐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100만 원씩 어머니께 지불하니 휴대폰비 내고 보험비만 내도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며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작 후 몇 개월 정도는 직장 생활 이상으로 벌어들였지만 그렇다고 대박이 났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이태원발로 점점 퍼질 때쯤 매출이 반토막이 나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감소하고 또 감소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수입이 많든 적든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아무리 어렵다 사정했지만 생활비로 나갈 구멍이 많으니 조금 도와달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고 그 사이에 직장 알바를 구해보려 했지만 구해지지 않아 사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금이 없어 사업자 대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한 달 수익이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벌면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매번 힘든 티를 냈지만 일단 통장에 돈이 있으니 생활비로 좀 줘라. 나머지 돈으론 사업 자금에 보태주겠다 라는 말만 내뱉곤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조차 해주지 않던 어머니께 쌓아놓은 감정을 터뜨리며 며칠 전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동생까지 200만 원을 드리지 않으면 식자재고 뭐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렇게 화를 돋구며 화병을 일으켜 발작을 하시니 제 입장에선 치사하고 더럽고 화가 나도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격증을 많이 따기 위해 그 1년간 3, 4시간씩 잠을 자며 일을 할 때가 많았고 그럼에도 오르지 않는 매출에 우울감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늘 밤마다 술을 먹으며 화와 우울감을 혼자 삭히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걸로 식자재와 명절 준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해서 생활비를 삭감하는 목적으로 건의를 해보았으나 사정 따윈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놓은 대출금마저 바닥이 나고 있으니 우울감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싸움이 터진 후 바로 며칠 후 할머니께서 돈은 줄 테니 새우젓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바닷가 근처고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지역보다 조금 싱싱한 제품으로 살 수 있기에 약 5만원어치의 새우젓을 보내드렸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못 올라오시고 그간 잘해주신 것이 많기에 돈을 받지 않고 명절 재료들과 함께 보내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이해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모가 누군 입이고 누군 입이 아니냐며 노발대발 진상을 부렸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고모 식구들을 욕하며 혐오하고 하물며 아버지마저 손절한 고모가 노발대발 하든 말든 화를 내든 말든 연락 자체를 끊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도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오히려 그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저희한테 작은 무언가라도 되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시장에 다녀오시더니 고모에게 새우젓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아빠도 동생도 저도 만류했지만 할머니를 봐서 해드리는 거라고 재난지원금 카드로 10만원어치의 새우젓을 사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모자란 식자재를 사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명절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그 얘기를 꺼내니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아니면 정이 없는 건가요?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땐 사정 봐줄 것도 없이 세금 내듯 100만 원을 가져가시고 제 간식들마저 제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수년간 속썩이고 벌레 보듯 무시하던 고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대우를 해주는 엄마가 이해도 되질 않고 화가 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납니다. 우울감이 극대화될 때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제 부모님 같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사정 생각해 빚을 갚아주고 병원비를 대주느라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고맙다는 마음은커녕 제가 힘들든 슬프든 위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 사업이 되겠냐 핀잔만 주십니다. 제 나이 27살,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저축을 하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이 모자라 생일 선물로 받은 돈마저 투자하고 있으니 삶의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남들은 청약이니 뭐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설상 그 돈을 모은데도 그 돈이 가만히 있질 못하니 누구는 얼마 모았다 넌 돈도 안 모으냐는 소리를 지인들에게 들을 때마다 온갖 고모에 대한 악감정이 스치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을 해야 제 힘든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이제 부모님은 제 편이 아니신 걸까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고 해도 이미 제 능력과 모아둔 돈은 모두 바닥이 났기에 자취 따위 생각도 할 수 없고 사업을 때려치자니 직장이나 알바는 구해지지 않고요. 집에서 부모님 얼굴을 보며 그 생활을 이어가자니 우울증만 심해질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지나가셔도 좋지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근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던 중 아무런 통보 없이 사측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손 쓸 방법이 없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저도 일 시작 전 지인이었던 보험 설계사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속상해서 직접 공부를 시작하다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두 아이 이름을 걸고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도 틈나는 시간에 일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아이가 둘입니다. 햇수로는 2살 차이지만 두 아이 개월수는 연년생에 가까운 개월수 18개월이고요. 출산, 육아를 또 반복해 현재는 7개월 아이와 25개월 아이를 함께 육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예전에 보험을 드신 고객님께서 증권을 요청하셔서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날로 제가 해고되어 일할 수 있는 코드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계사는 회사에서 코드를 부여받고 그 코드로 로그인을 하여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로그인이 재차 안 되어 당황하던 중에 사측에 연락하여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중간 관리자인 지점장은 내가 손쓸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해고란 거 회사를 다니면 그쵸.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임신과 출산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특수고용직 형태이며 특수고용직도 나라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해주지만 회사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그것을 허용해주기 어렵다고 미리 말했다면 저도 조금은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제 개인사로 인한 일이고 회사와 사정이 맞지 않음을 아쉬워하고 받아들였겠지요. 하지만 회사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비해 전응률 설계사들을 정리해고 했는데 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유는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의무화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저에게 임신, 출산 휴직서를 쓰면 우리 회사도 설계사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임신, 출산 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써져 있었고 다른 설계사도 휴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 제 임신, 출산 휴직계는 병가 휴직계 3개월로 뒤바뀌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임신과 출산이 질병인가요? 만약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질병이라 친다면 그 당시 임신이라는 질병이 걸렸으니 우리 회사에서는 너를 인정해줄 수 없다. 나가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회사와 저의 중간 관계자인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급인 사업단장님께서는 본인이 육아휴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제가 해고를 당한 이유를 물어봤고 회사 측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정한 실적에 미치지 못했음에 해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만이 이유라면 제 육아휴직계가 병가휴직계로 뒤바뀌어 처리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둘째를 연달아 낳고 혼자 2명의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실적을 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수도 꽤 있었고 설계사들 기준으로 꽤 어려운 정도의 계약도 성사해냈고요. 제 감정도 감정이지만 제가 받아야 하는 수당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선 통보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당했기 때문에 손 쓸 방법 없이 제가 따낸 계약들로 인한 수당을 회사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정말 육아 출산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실적에 못 미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럼 해고당할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저보다 업적을 못했던 남자 설계사는 아직도 왜 안 잘리고 버젓이 있는 걸까요?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여자들은 아직도 임신 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걸까요? 제가 그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측에 내가 그냥 노는 것은 아니라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따왔던 계약건들은 모두 무시당한 채로 해고를 당한 채 제가 따낸 수당은 모두 회사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에 여러 질문이 있기에 답변 드립니다. 1년 넘게 유큐 쓰면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들고 사측 피해가 크다. 직장 동료가 있는 직종이 아니며 오로지 본인이 계약건을 따오냐 마냐로 나뉘는 영업직입니다. 회사와 설계사가 1대1로 계약을 맺은 구조이지 팀이 있거나 직장 동료가 있어서 어딘가에 소속해 일하거나 서로 업무를 넘기고 넘겨받으며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쓴이는 실적이 모자라서 잘린 거다. 맞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출산, 육아를 하며 실적을 예전처럼 계속 연달아 내진 못했어요. 그치만 저보다 실적이 더 없는, 출근도 안 하는 남자 사원은 해고 처리를 안 당하고 버젓이 잘 다니고 있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쓴이는 근속연수가 몇 년이냐?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직업이라 근속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갓집 자손이 계셔서 친척들 계약만 다 따내도 100건이 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근속연수 생각 마시고 이쪽 일 뛰어들어오시면 시작하신 지 두세 달 만에 보험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근속기간은 상관없는 직종입니다. 회사에서 수당만 받아가니 싫어하지. 수당은 여러 명이 이익을 내고 그것들을 회사에서 배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못 받은 수당은 100% 제가 따온 계약에 대한 수당이고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습니다. 또 제가 받을 수당을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조금씩 주는 구조입니다. 즉 저는 남의 돈을 육아휴직을 핑계로 받으며 살지 않았어요. 제가 따온 계약건들에 대한 수당을 완지급하지 않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은 수당을 받는 것이고 그 돈이 현재 몇백만 원인 상황입니다.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라 인센을 받는 영업직이 아닌 기본급은 아예 없고 오롯이 제가 따낸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기본급이나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회사였다면 회사에서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대체 그 회사가 어디냐? 명예훼손이 조심스러워 궁금하신 부분을 오픈하지는 못해요. 이해해주세요. 꽤 규모가 큰 대형 보험 대리점이고 유명 연예인도 광고에 쓰고 홈쇼핑에서도 나오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곳입니다. 일반 지사 형태인 보험 대리점과는 다르게 본사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회사입니다. 글을 쓰면서 남녀 갈등 문제를 조정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당한 상황 자체가 여자이기에 엄마이기에 당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썼다시피 육아 출산 중임에도 실적을 내고 있는 저와 달리 아무런 출산도 하지 않으시고 실적도 못 내신 남자 사원분은 해고를 당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저를 자른 건 아닐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평소 아무런 언쟁도 없었고 유큐를 다 이해받는 상황이라 생각해 회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곧 복직이 가능하게 되어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쉰 만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휴직 기간 동안에도 집에서 애 모유 물리면서 고객님이랑 상담도 하고요. 태블릿 PC, 노트북을 통해 최대한 계약 성사를 해보려고 노력해왔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오해하시는 항목 몇 가지 정리해서 추가해둡니다. 조언해주신 대로 노무사나 노동부에 도움을 얻어볼게요. 제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응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잘 읽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은 아들, 딸 셋인 가정이에요. 아빠 공무원, 엄마는 가게 종업원으로 저희 셋 키우셨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평생을 저희 키우시느라 즐길 거 한 번도 제대로 못 즐기고 24평 아파트에서 이사도 리모델링도 못하고 살아오셨어요. 다 저희를 취직할 때까지 키우시느라요. 막내인 저까지 올해 취직하고 이제 저희 엄마 아빠의 인생을 즐길 날들만 남으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첫째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화가 나요. 1년 반 전에 1억 2천이라는 빚을 들켰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다 날렸대요.
근데 그 와중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오토바이 사서 타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엄마 속을 진짜 많이 썩었거든요. 타다가 2번이나 사고 나서 엄청 크게 다치고요. 빚이 있다는 걸 들키고 그동안 엄마가 오빠 돈 모아준 적금 7천만 원을 깨서 갚고 나머지 5천을 캐피탈에서 빌렸던 거 아빠 앞으로 다시 대출해서 이자 싼 걸로 갚고 있었어요. 월 87씩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알고 보니 1억 2천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친이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서 보니까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여자친구는 그 전 빚도 상황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추가로 1억 이상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엄청 놀랐죠. 저희 부모님도 알고 난리 나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둘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엄마 아빠는 자식이라 기존 87만 원을 4년 동안 엄마 아빠가 갚아주기로 했대요. 저는 사실 그것도 화났어요. 장남이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싼 똥을 치워주는 돈이라서 싫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랑 그쪽 부모님께서는 결혼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월 200만 원을 5년 동안 갚아줘라.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봐주라고 했대요. 총 5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월 300 정도래요. 그쪽 가족 입장에선 자기 딸한테 피해할 순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선 저희 엄마 아빠의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가 빚을 졌으면 투잡을 뛰던가 더 뭔가를 해서 노력을 해왔으면 몰라요. 그 처음 빚 들켰을 때 이후로 새로운 빚이 들키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딴에는 스스로 갚아보려고 노력했대요. 제가 볼 땐 그것까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욕먹을지 아니까 무서워서 말 못하고 벌벌하다가 결국 캐피탈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상황이 된 거죠. 항상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거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부모님하고 얘기도 잘 안 하면서 일만 저지르고 봐요. 새로운 빚이 들키기 전까진 그 시간 동안 오빠는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여친이랑 동거하면서 밥 맨날 배달 사 먹고 놀고 먹고 아낌없이 썼어요. 부모님께는 밥 한 번 사드린 적 없고요. 그러더니 30 되니까 여친이 결혼하자고 부추기고 애기도 빨리 낳고 싶어 하고 그러다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근데 그 여친은 내가 여기서 오빠를 포기하면 오빠는 나가 떨어져 버릴 것 같다고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러곤 울고불고 하더니 결국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줘라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정신이 있는 자식이면 투잡을 뛰던 뭐라던 해서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빚을 다 청산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을 왜 이렇게 짓밟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도 뻔해요. 결혼해서 애기 생기면 맞벌이니까 저희 엄마한테 애기나 보라고 하겠죠. 저는 둘 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친은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싶은데 남친이 빚이 있다. 근데 내가 얘 포기 안 할 테니까 부모님이 좀 짐 좀 짊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자식이라 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 여친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가족한테 우리 친척 욕을 한다. 예를 들어 외숙모가 2년 전 뇌출혈로 수술하셨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요. 근데 말을 평소에 툭툭 하시는데 그걸로 자기 기분 나빴다고 우리한테 욕하길래 처음엔 받아줬어요. 외숙모가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아, 왜 있잖아. 인생 끝났다가 살아난 사람.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랑 저랑 이거 듣고 진짜 미친년인가 싶었어요. 두 번째, 오늘 저희 언니한테 여친이 전화와서는 저희 아빠가 너무하다고 하더래요. 아빠는 결혼을 당장 내년에 하지 말고 빚 다 갚고 하고 그때 애기 낳으라 했더니 이건 결혼 반대 아니냐고 너무하다고 했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절약하고 배달 같은 거 그만 시켜 먹고 해야 한다 했더니 자기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니고 자기는 즐길 거 즐겨야 하는데 계속 아껴라 아껴라 하니까 짜증난다는 식으로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감수하고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다면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고 밥도 거의 해먹을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아요. 일단 이 모든 게 오빠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제 생각은 제대로 된 자식이면 투잡을 뛰던 쓰리잡을 뛰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 자산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50 중반이신데 60까지 월 200을 갚으라고요. 진짜 화나요. 그동안 자기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걸 저희 부모님이 뒷바라지해야 할까요? 이게 부모로서 필수적인 건가요? 직업도 있고 나이도 30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일이든 지가 다 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부모님의 인생이 저한텐 더 중요해요. 오빠가 지가 날린 돈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여자, 결혼의 책임을 우리 부모님이 떠맡는 게 맞는 걸까요? 앞에 말했듯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희를 위해서 키우시느라 이사 한 번도 못 가고 똑같은 곳에서 24년을 사셨거든요. 이제 좀 저까지 취직하고 여유가 생기려던 차에 이딴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가족, 제 입장에서 얘기한 내용이라 제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쓴 내용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